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도심 한복판, 대한백화점 명품관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한 VIP 고객이 매일같이 나타나서 특정 직원을 괴롭혔어요. 신발까지 신겨달라며 무릎 꿇게 만들고 과거 이야기를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너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데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겠지? 고등학교 때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셨지? 지금도 그래? 하지만 그 고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사용한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불량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 당하던 직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제가 처리할게요. 그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라고 불린 그 남성은 바로 대한백화점 회장이었거든요. 그럼 그 직원의 정체는? 왜 회장 부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VIP 고객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반전, 정말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가슴속 깊이 울림을 주는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사람은 과연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한백화점은 오늘도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특히 7층 명품관은 백화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9시 명품관 한 모퉁이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지우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가방들을 하나씩 꼼꼼히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치고는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선배 직원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일찍 와서 매장 상태 점검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 지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백화점의 회장 이세연의 아내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전 지우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고 싶어요. 고객 불만이 계속 들어오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요. 이세연은 처음엔 반대했죠.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팀에서 보고서로 충분히. 아니에요. 보고서로는 진짜 현실을 알 수 없어요. 직접 현장에 써봐야 고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세연은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지우는 가명으로 입사 지원을 했고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른 채 일주일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명품관은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 나뉜 구역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가 흘렀고 고객들의 성향도 제각각이었죠. 지우는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갔어요. 고객 응대부터 재고, 관리, 매출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신선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네요.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오전 10시쯤 매장에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둘러보던 여성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이 가방 색깔이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지우가 친절하게 답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가 흘러갔어요. 지우는 점점 현장 업무에 익숙해져 갔고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세연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상 개선할 점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지우의 위장 취업 일주일째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부터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경 명품관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매장 전체를 휘둘러 보며 당당하게 걸어왔죠. 바로 오소영이었어요. 지우는 진열대 정리를 하다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소영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우 맞지? 정말 오랜만이네.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영은 지우의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아, 직원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생계 때문에?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고객님, 구경하실 제품이 있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소영이 크게 웃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 고객님이야? 그냥 소영이라고 불러.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였잖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더욱 곤란해졌죠.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영의 무례함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모든 고객님께 예의를 지켜야 해서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더욱 기분이 나빠진 듯 했어요.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우리 얼마나 친했는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야? 남편은 뭐 하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지우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너 집이 좀 어려웠지? 그때도 용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잖아. 소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장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심이 보이는 거란다. 그때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정말 도와드릴 것이 없으시다면 지우가 정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 있어. 저기 가방 좀 보여줘. 소영이 가장 비싼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얼마야? 200만 원입니다. 비싸네. 그런데 너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데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겠지? 소영이 계속 지우를 괴롭혔어요. 지우는 묵묵히 가방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그냥 그렇네라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다른 것도 보여줘. 저기 파란색 거? 지우는 계속해서 소영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뭘 봐도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마치 지우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죠. 1시간 넘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던 소영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 더 좋은 서비스 기대할게, 지우야. 소영이 떠난 후 매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동료들이 지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선배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지우를 찾았어요. 마치 일과처럼 말이죠. 지유야, 오늘은 뭔가 예쁜 거 들어왔을까? 소영이 매장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지우는 인사를 하며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신상품이 몇 개 들어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당연하지. 근데 너 어제 퇴근하고 뭐 했어? 설마 편의점 알바도 하는 건 아니지? 소영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신상품들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관심은 가방이 아니라 지우를 괴롭히는 데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네. 너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못 살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셨지? 지금도 똑같아? 지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까지 꺼내는 소영의 아기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 미안.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친했잖아. 소영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자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영이 지우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죠. 지우 씨, 저 고객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까다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지우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소영은 지우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어요. 커피를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층까지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소영이 새로 산 구두를 신고 와서는 발이 좀 아픈데 잠깐 벗고 싶어? 신발 좀 벗겨줄래? 라고 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서비스는 에이, 뭐 어때? 우리 친구 사이잖아. 그리고 나 여기 VIP 고객이야. 소영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지우는 무릎을 꿇고 소영의 신발을 벗겨주어야 했어요. 그 순간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역시 서비스가 좋네. 다음에도 부탁할게. 소영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세연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월요일이 되자 소영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유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 소영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지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가방 말이야. 어젯밤에 집에서 자세히 보니까 불량품인 것 같아. 소영이 가방을 지우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살펴보니 곳곳에 사용 흔적이 뚜렷했어요.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안쪽에는 화장품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며칠간 사용한 뒤의 모습이었죠. 고객님, 이 가방은 사용하신 흔적이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사용한 흔적.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나 이거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용한 흔적이야?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봐, 한지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내가 이 가방 사고 집에만 놔뒀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미 흠집이 나 있더라고. 죄송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우가 가방 안쪽에 명백한 사용 흔적을 가리키려 했어요. 아, 정말. 너 지금 나한테 우기는 거야? 소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 VIP 고객인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거야? 주변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동료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죠. 고객님, 일단 조용히 이야기해 보시죠. 지우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지금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고? 소영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나 지금 완전히 기분 나빠졌어. 이 백화점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매장 매니저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직원이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한다고요. 내가 멀쩡한 가방 사서 이틀 만에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소영이 매니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사용 흔적이 명백했는데 소영이 워낙 큰 소리를 내니 다른 고객들까지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우 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 소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설명은 무슨, 보면 알잖아요.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나 이 백화점에서 1년에 수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 했어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지금 당장 이 가방 환불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 때문에 기분 완전히 망쳤으니까. 그것도 보상받아야겠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우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 명의 직원일 뿐이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차근차근은 무슨, 나 지금 완전히 모욕받은 기분이라고. 소영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세연이었거든요. 매장 전체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소영도 고개를 돌려 누가 오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세연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온 그는 명품관을 둘러보려던 참이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끌려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세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니저가 급히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소영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이 백화점 VIP 고객인데 지금 이 직원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빠진 상황이에요. 이세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굳어진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불량품을 멀쩡한 것처럼 팔아놓고 환불 요구하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소영이 계속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세연을 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라는 의미였죠. 이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가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겠어요? 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뭘 또 살펴봐. 나 이거 이틀 전에 샀다고 했잖아. 소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들어 소영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화장품 자국이 있고 모서리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 부분도 사용감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지만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때 분명히 확인해 드렸는데 그때는 새 제품이었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소영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아, 정말. 너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아? 죄송하지만 규정상 사용하신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규정!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소영이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장 불러. 이 직원 잘못 뽑은 거 아니야? 매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른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지우가 이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소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라고 말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이세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이세연이 지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잠깐.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여보라고 했어? 지우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대한백화점 회장 이세연이에요. 매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넌?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회장 부인입니다. 현장 경험을 위해 일주일간 근무했어요. 지우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소영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이 이 백화점의 사장 부인이었다니. 소영 씨, 이제 차분히 이야기해보죠.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가방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졸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지우의 정체가 밝혀진 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소영은 그날 이후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일주일 후 아침, 이세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지우가 물었어요. 제일헬스 장대성 대표가 어젯밤에 구속됐어요. 횡령과 탈세 혐의로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대성은 소영의 남편이었거든요.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수십억 원의 횡령과 탈세가 발각되어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개인 자산도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소영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후 지우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백화점에 나타난 것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차림이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우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회장님 부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소영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소영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괜찮아, 소영아. 다 지난 일이야. 지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추하게 굴었는지 알겠어. 소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지금 너무 급해서 왔어.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 모든 게 동결됐거든. 집도 넘어가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 혹시 VIP 자격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거나. 지우는 소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소영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걸 알겠어. 하지만 VIP 자격은 매출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지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발, 지우야. 나 정말 급해. 소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소영의 처지는 안타까웠지만 특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죠. 소영아, VIP 자격 연장은 어렵지만 다른 제안이 있어. 뭔데? 소영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내가 아는 분이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어. 최은하라는 분인데 직원을 구하고 있어.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게.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사람은 필요에 따라 배우는 거야. 지우가 격려했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소영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겼거든요. 내일 시간 되면 은하 씨한테 연락해 볼게. 소영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 지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지우는 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변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한 달 후, 지우는 최은하의 편집숍을 찾았습니다. 소영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작은 상가 2층에 자리한 편집숍은 아담하지만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영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어머, 지우야. 소영이 지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 일은 어때? 지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손님 응대하는 것부터 재고 정리, 계산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영은 지우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하 언니가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 처음 일주일은 실수투성이었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더라고. 그때 기억나? 내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지.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지우는 소영이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은 어때? 지우가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내가 손님 입장에서만 있었지.
직원 입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소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소영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결혼식 하객룩을 찾고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예쁜 걸로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완벽한 옷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소영이 능숙하게 옷들을 골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소영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보던 까다로운 고객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이 원피스는 어떠세요? 색깔이 정말 예쁘고 실루엣도 우아해요. 소영이 옷을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옷을 입어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친 후 손님이 나가자 소영이 지우에게 돌아왔어요. 어때? 많이 늘었지? 소영이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 소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일하다 보니까 깨달았어.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구나 싶더라고.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내가 골라준 옷을 입고 기뻐할 때 정말 뿌듯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럼 지금이 더 행복해? 지우가 물었어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훨씬 행복해. 예전엔 남편 돈으로 명품만 사면서 허영심만 채웠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벌어서 아이들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보태고 정말 뿌듯해. 지우는 소영의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기회를 안 줬다면 난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었을 거야.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소영이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짜 우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와 소영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은아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 지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하 씨, 안녕하세요. 소영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요. 지우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소영 씨 정말 열심히 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됐어요. 은하가 소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과찬이에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소영 씨는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읽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금방 파악하더라고요. 은하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지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영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싶었죠. 지우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지우는 조용히 소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내가 얼마나 참았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해. 난 그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대했잖아. 하지만 내가 내 정체를 알았다면, 아니, 내가 평범한 직원이었다면 더 심하게 굴었을 거야. 소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참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야. 지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지금의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말로. 소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보기 좋아요. 진짜 친구 같아 보여요. 그때 지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심이 보이는 거란다. 그때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소영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찾았고, 지우 역시 평범한 직원이 되어 보면서 진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은하 씨, 소영이 잘 부탁드려요. 지우가 은하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소영 씨 덕분에 매장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편안해 하세요. 은하가 답했습니다. 지우가 편집숍을 나서려 할 때 소영이 따라왔어요. 지우야,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예전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짜 친구를 되찾았어. 지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소영아,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했던 위장 취업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응.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존중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더라.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소영이 만나고 왔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세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정말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심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지위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영도 자신도 모두 낮은 곳에서 진심을 찾았고 그 진심으로 인해 진정한 우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꽃피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 그녀는 평생 모은 10억 원으로 부천에 40평 신축 아파트를 사서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선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와 사돈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천 40평이 뭐가 자랑이야?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취집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한 돈이라도 돈은 돈이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모욕적인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패백 시간에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더 크게 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순간 조용했던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창피하다는 너한테 내 돈 10원도 아까워.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존중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 결혼 취소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을 직접 취소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모성애와 자존심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죠. 시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당 허드렛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늘 단단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새벽부터 나가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빗자루를 들고 나가면서 언제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윤이만 잘 되면 돼. 시장 청소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점심시간 전에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일은 일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야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후 4시까지도 일했습니다. 도윤아, 밥 먹고 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부르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한도윤, 제 아들이자 제 전부예요. 28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키운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도윤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날 새 정장을 사입혀주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밤 도윤이가 전화로 엄마 됐어 라고 외쳤을 때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혼자서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이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도윤이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뻤어요.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이 도윤이와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엄마, 오늘 유진이 집에 와도 될까?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제 집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제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면서 슬쩍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품정하듯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유진이의 시선이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지가 약간 해진 벽면 등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유진아, 편하게 있어. 뭐 마실래? 최대한 따뜻하게 대했지만 유진이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앉는 것처럼요. 도윤이는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공기가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어머님, 도윤 오빠가 정말 효자예요. 유진이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를 내가 만나주고 있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었지만
모성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서경호 씨와 방정숙 씨, 유진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골라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당당했어요. 제 아들을 제대로 키웠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이 정한 곳이었어요. 분위기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의 정중한 서비스, 값비싼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판에 적힌 가격들까지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서경호 씨와 방정숙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의 옷차림부터 위축되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모습이 제 옷차림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아, 도윤이 어머님이시군요. 서경호 씨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건성이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방정숙 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거든요. 방정숙 씨가 먼저 도윤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고, 제가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했지만, 방정숙 씨는 그럼요, 우리 유진이가 눈이 높은데 도윤이를 선택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선택한 거 아닌가요? 왜 일방적으로 유진이가 도윤이를 선택해준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식사하는 내내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결혼은 사람만 보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진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와 방정숙 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왔어요. 처음에는 예식장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이 예식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제가 알아본 예식장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강남 쪽에서 하는데 여기는 너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가 알아본 곳은 집 근처에 괜찮은 예식장이었는데 유진이 눈에는 촌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 그럼 다른 데를 알아볼까? 아들의 결혼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원하는 예식장들은 하나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웨딩홀 대여비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의 3배가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아들 결혼이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어머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방정숙 씨가 비싼 예식장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만이 아니었어요. 혼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걸로는 방정숙 씨가 제가 준비한 혼수 목록을 보며 혀를 찼어요. 좀 더 품격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목록이었는데 하나같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침구류, 주방용품까지 모든 게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바뀌어야 했어요. 이 브랜드는 좀,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매번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부천에 사놓은 40평 신축 아파트가 있었어요. 10억 원이나 하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죠.
제 나름대로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천이라니. 방정숙 씨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은 안 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천까지 가서 살기에는. 유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근하기도 불편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강남은 좀. 제가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도 10억이 넘는데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어요. 10억으로 강남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님. 유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도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유진아,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결혼은 한 번인데 왜 항상 돈 걱정만 해요? 그날 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왠지 서글퍼졌어요. 제 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확인하러 갔다가 우연히 유진이와 방정숙 씨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엄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경기도 40평이 뭐가 자랑이야.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그러게 말이야. 부천이라니. 방정숙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도윤이 아니면 누가 너랑 결혼해 주겠어? 내 나이도 이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엿듣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취집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이 월급으로는 강남에서 이런 생활 못하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돈은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한 돈이라도 돈은 돈이지. 방정숙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민망하긴 해. 내 사위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니.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애 봐달라고 해야겠어.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실 테니까. 유진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강남집도 나중에 팔라고 해야지 부천집 팔아서 강남으로 옮기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그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였던 거예요.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모은 돈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방정숙 씨가 물었어요. 오빠는 착해서 문제야. 너무 어머니 말만 들어.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교육시킬 거야. 이제 나랑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꼬리 잡고 살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감과 불편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와 도윤이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윤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어요. 취집이지 뭐. 그 말이 특히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이가 엄마, 내일 유진이랑 허니문 계획 짜러 가는데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이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신부 어머니로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유진이 어머니인 방정숙 씨와 비교되는 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유진이 쪽 하객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들이 제가 입고 온 옷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유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안 이유로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신랑이 어떤 집 아들이래? 신부가 정말 잘 만났네. 이런 식의 대화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패백 시간이었어요. 유진이가 절을 하면서 하객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더 크게 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친구들이 부천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10억짜리 집이 창피하다는 너한테 내 돈 10원도 아까워.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한 돈이라고 비웃었지? 다 들었어.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당황해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취집이라고 했지? 내 아들이 너한테 선택받은 거라고? 웃기지 마. 방정숙 씨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존중이야. 내가 이걸 모를 만큼 부족하진 않아. 식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신랑 신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 결혼 취소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을 지켜낸 기분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복 차림 그대로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 식장에서 큰 소동이 났을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엄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유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들었어, 도윤아.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이가 어머니랑 하는 말을 다. 도윤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취집이라고 했어. 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 말을. 도윤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한 돈이라고 비웃더라. 민망하다고도 했고, 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면서. 도윤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유진이한테 눈이 멀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못 봤어요. 도윤아, 일어나. 제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무시당하게 놔둬서 미안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유진이와 만나서 모든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탓했다고 하더군요. 내 어머니가 날 지켜줬어요.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조건만 따지고 계산만 하고. 속상하지?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속상하기보다는 다행이에요. 도윤이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 살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막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결혼식을 망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제 아들을 잘못된 결혼에서 구해낸 거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고 사랑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도윤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김영자네가 결혼식을 망쳤다더라. 신부한테 소리 지르고 나왔다더라.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처음 며칠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결혼식 일로 소문이 났을 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유진이랑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제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가족까지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이는 저만 좋아했지 제 가족은 싫어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진실을 깨달았다는 게 다행스러웠거든요.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유진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조건을 좋아했던 거였으니까. 며칠 후 방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방정숙 씨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상처받은 건 제 아들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정숙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요?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존중은 기본이죠.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비웃을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방정숙 씨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정말 도윤이를 사랑했다면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그쪽에서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도 완전히 정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도윤이의 이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혼자가 된 도윤이가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아들이 더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당당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1년 전 도윤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윤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도윤이가 처음 윤아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다시 유진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윤아는 달랐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제가 준비한 소박한 음식도 맛있다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도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윤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아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무엇보다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도윤이가 윤아와의 결혼을 얘기했을 때 저는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윤아는 저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전혀 달랐어요. 윤아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라고 말했고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며 결정했습니다. 예식장도 집 근처의 소박한 곳으로 정했고 혼수도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윤아가 말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했어요. 결혼식 날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윤아는 패백을 드리면서 어머님 평생 잘해드릴게요. 도윤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천의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윤아가 이 집이 정말 좋아요. 어머님의 정성이 느껴져요라고 말해줘서 더욱 애착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에는 첫 손자도 태어났어요. 할머니, 젖병 주세요. 윤아가 자연스럽게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육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으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져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멈춰서길 잘했어. 내 삶이 우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진짜 가족은 조건이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보여준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